네,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PIB센터 김춘석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이란 단어 오늘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옐런 의장이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첫 오피셜한 발언을 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시장 통념, 즉 가이던스에 별로 안 빗겨날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월 달에는 FOMC가 없다는 점, 그리고 3월 달에는 FOMC가 있으면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1월 달 인준청문회 이후에 첫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앨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1일이죠. 오전 10시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11일 자정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 13일 오전 10시에는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에서 발표를 하는데 관심 포인트는 첫째,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과연 지금 암묵적인 어느 정도의 쇠퇴, 후퇴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테이퍼링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FOMC 열릴 때마다 100억 불씩 축소해 나가서 2014년 이내에 완전히 양적 완화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빨라질 것인지 늦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경 여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할 것인가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의장은 버냉키 전 의장보다 좀 더 비둘기파에 가깝습니다. 일단 금리와 관련돼서 어떤 가이던스의 변경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네. 여기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자체가 이제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미리 시장하고 소통하는 명칭 시그널을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임 의장이었던 버냉키 때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어떤 소통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이 금리 정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이 6.6%로 떨어졌지만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수치다라는 지적이 나타나면서 페드 안팎에서 이 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페드는 2012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2% 아래에 머무는 한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는 제로금리 정책, 즉 0에서 0.25%포인트를 유지하겠다는 어떤 금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업률이 페드 예상보다도 아주 빠르게 6.5%, 즉 기준선 6.5%에 접근을 하면서 단기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혹한과 폭설이라는 계절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미국 고용이 11만 3천 건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 6.6%로 낮아졌다는 점. 특히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63%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점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체감 실업률이 12.7%로 낮아졌다는 점 역시도 향후 페드 스탠스의 변화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즉 연준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지방 주정부의 연준 총재들도 역시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이번에 이제 표결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코첼 라코타 총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5.5%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페드가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옐런의 첫 번째 과제가 포워드 가이던스의 강화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실업률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통화 정책의 시간표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실업률 하락세가 구직 포기자가 증가한 것에 따른 어떤 착시 효과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3월 예정된 FOMC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힘을 얻을 때까지는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안내, 즉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파에 속하는 앨런 의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옐런 의장은 실업률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2% 아래에서는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6.5%라는 어떤 실업률 가이던스 자체를 없애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핌코의 엘에리언이죠. 세계 최대 채권 회사인데 포천지의 기고를 통해서 1월에 발표된 고용 통계가 역시 엉터리다.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패드가 더 이상 통화정책의 초점을 실업률에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런 전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옐런 의장의, 신임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22일, 23일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 출구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 그리고 신흥국에 최근에 있었던 금융위기 불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2, 23일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느 때와 달리 이번은 조금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게 지금 신흥국들과 선진국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이 상당히 상충을 하면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2008년에 있던 리먼 사태 이후로 암묵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다 통틀어서 암묵적인 어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그 동의를 이뤘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0일 날입니다. 라구암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하기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세계적인 통화정책 협력이 깨졌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 즉 선진국들은 자신이 실행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했고 당신은 당신이 필요한 정책을 해라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했다. 단지 그들이 할 것이 예측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를 비판한 바가 있고요. 역시 차티 바스리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신흥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들이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그 물건을 사줄 시장은 신흥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이 테이퍼링을 조기 실행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이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마켓 왓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원 총재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1월 31일 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부 사람들은 연준이 세계 은행이며 이에 맞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믿지만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스스로의 중앙은행이 있고 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인도 중앙은행 총재나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셔 총재는 이날 이게 이제 포스트워스에서 있었던 연설인데요. 이날 얘기하기 자체를 연준이 가능한 한 좀 빨리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피처와 함께 대표적인 매파죠. 혹시로 불리고 있는 찰스 프루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신흥국의 주가 하락과 통화가치 폭락이 여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어떤 리스크가 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남의 나라 얘기는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기름을 끼얹은 것은 드라기 총재인데요. 6일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신흥국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흥국의 위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유럽 정책 당국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흥국 경제 불안에 대해서 딴 나라 보듯이 강건도 불 보듯이 하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만장일치로 2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 자체를 상당히 강경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나 완곡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주시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거나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인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FOMC는 미국의 연준이죠. 미국의 우호적인 당연히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가 디폴트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빨리 27일까지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10월에 양당이 공화민주가 합의한 부채 한도 협상을 해결하는 기간은 사실은 2월 7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특별조치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사실 2월 말까지 정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미국 재무장관이죠.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딱 시점을 찍었습니다. 27일까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넘어간다면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가지고 상당히 어떤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부채가 미국의 부채는 17조 2천억 달러에서 법정 한도인 16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 의회 자체는 지난해 10월 달 이런 걸 결정을 했었는데 어떤 그 땜질식 그 조치에 불과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이콥 루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27일까지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상당히 큰 후유증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중간 광고 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론 독점 상품 출시. 단일 종목 100% 투자 가능.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라도 자유로운 출금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와우스탁론. 증권사 신용미수 대환 상품 출시. 마이너스식 대환 상품. 간단한 신청으로 추가 대출까지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쉽고 빠른 대출 와우스탁론. 업계 최저금리 3.9%에 대환 상품도 3.9%로 가능. 스마트폰으로 매매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돼서 27일까지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디폴트가 한 차례 있었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미국 공화당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이뤘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 공화당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는 이달 중순경에 이제 투표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CNN 보도에 의하게 되면 미 의회가 이번에도 한도 증액을 유예하고 정부가 더 빚을 더 쓰게 하는 긴급 조치를 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민주공화당 사이 갈등이 팽팽한 현 상황에서 채무 상환 표결을 붙인다는 자체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양당 사이에서. 그리고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야당이 공화당과 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만약 표결에 붙였다가 이것이 부결된 사태가 나타난다면 민주 양당의 전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게 되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12일 부채한도 1년 증가하게 되는 표결을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부채 논의를 올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서 내년 3월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존 베이너든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한시적인 증가안에는 지난해 12월 임시 예산안 처리 당시 축소되었었던 퇴역 군인들에 대한 수당을 다시 되살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신 1년 동안 지출 삭감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주요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메디케어 지출 삭감 요구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타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밝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외 쪽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조금씩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930선을 넘겼고요.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주가 가장 찝찝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옐런 의장이 발언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고 모금요일 날이 보면 우리 또 옵션 만기입니다. 거기다가 금통위까지 있는 상태인데 김순수 총재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하느니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에 대한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관망의 자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시장에 반하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좀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친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 정상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 한동안 작년 말쯤에 한동안 떠올랐다가 지금 좀 가라앉아 있는 전기차 관련주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경량화 관련주도 좀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정책 관련주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특히 의료 부분 자체가 이 노인복지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항상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라는 그 화두에 가장 크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그리고 교육 쪽인데 문화 콘텐츠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실 종목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뭐 바이오 관련주도 최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교육과 문화 콘텐츠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뭐 불확실성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관망 자세를 견지하자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